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학교 40 이후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 저자는 백만기. 저는 이분 블로그를 몇 년 전에 우연히 봤다가 카페에 가입도 하고 이분의 글들을 여러 번 보았는데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서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는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또 나중에는 이런 멋진 책을 내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소개할게요. 저자 백만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회사에서 주로 자금 운용하는 일을 담당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직장 생활은 딱 50살까지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0년간 은퇴 준비를 한 후에 50대 초반에 사표를 썼다. 대단하시죠? 은퇴 후에는 라디오 DJ, 미술관, 도슨트, 월간지, 객원기자, 호스피스, 도서 낭독 등 봉사활동을 하며 은퇴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아마추어 뮤지션으로 정기적으로 밴드 공연도 하고 있으며 시니어들이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인 아름다운 인생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분의 제가 카페 블로그를 본 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TV 매체에도 여러 번 출연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공동 주최한 은퇴 후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학교에 같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 공동체가 지역 곳곳에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이분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머릿말, 은퇴, 가보지 않은 길. 인생 이망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어려운 과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그러했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생각처럼 어렵지만은 않았다. 뒤돌아보니 좋은 일이 더 많았다. 좀 더 일찍 퇴직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미국 심리학자 미르나 루이스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한 결정을 40대에 내리라고 권한다. 나이 50이 되어서 그동안 익숙해진 생활에 변화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 이막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40대부터 어떻게 삶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어떻게 생활 환경을 단순화시킬 것인지 인생 후반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게 길을 알려준 선인들에게 감사드리고 내가 걷는 길에 동행하여 지혜를 함께 나누어준 아름다운 인생학교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백만기 아름다운 인생학교 교장. 차례 1장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2장 은퇴해도 할 일은 많다. 3장 나이 들어 좋은 게 더 많다. 우간다보다 못한 한국인의 금융지식. 돈이 많은 사람이 금융지식 수준이 높을까? 돈이 없는 사람이 금융지식 수준이 높을까? 돈이 많은 사람들의 금융주식 수준이 더 높다고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61%로 가장 높았다고 해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자산을 예금, 부동산, 주식에 적절히 나눠 투자해야 한다. 이때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주식 투자가 궁금하다. 만일 당신이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패가망신할 정도로 위험한가?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기업을 찾아 투자한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전력 같은 국영기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 또한 망하지 않는다. 한국전력 역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다.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염원은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치만 그거를 예측하기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또 안 된다. 세계적인 짐 로저스가 내한했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투자의 요령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그때 그는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주식 투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해야지 남의 말만 듣고 따라하다간 실패하기 십상이다. 실패했을 때의 상실감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큰 실수를 방지해야 한다. 주식이 계속 하락하여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라도 꼭 손절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공부하는 셈 치고 적은 돈으로 주식을 매매해보라고 합니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건강관리. 모 제약회사의 K 회장은 9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정하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 말미에 질문 하나를 던졌다. 회장님,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제약회사 오너의 입에서 나온 답은 기자를 놀라게 했다. 할머니, 장수 비결이 뭐예요? 의사의 얼굴을 잠시 가만히 쳐다본 할머니는 깔깔 웃으면서 의사를 가급적 멀리했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그는 할머니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의사들 역시 나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일반인들에 비해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정기 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는다. 환자들에게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환자들도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의학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질병마다 치료법이 다양한데 문제는 그 방법마다 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도 치료법을 두고 망설이기도 한다. 이럴 때 환자가 의사와 함께 치료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신용을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격언이 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지식을 쌓아야겠다. 건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재테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재산 상속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고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이 읽은 풀을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그대로 상속할 수 있나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에 관한 세율이 높은 나라다. 그러나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몇 년 전 상속의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나 제도를 잘 이용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상속 재산이 10억 미만이라면 별도의 상속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광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10억이 넘는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상속 공제 금액을 차감해 계산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억 이하는 세율 10%를 적용하고 1억이 초과돼서 5억 이하까지는 2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세율, 30억 초과해서부터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상속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의 10%를 공제해준다.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가장 많다. 반면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하면 납부세액이 가장 적다. 그러나 향후 어머니가 사망할 때 상속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가 적절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속 때문에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이런 상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후 법정 상속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재산 관리 능력이 없어지므로 이를 대비해서 관리를 대신해 줄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도 있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게 있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치매 걸리기 전에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의 속담은 상속에서도 적용된다. 즉 재산을 그냥 주기보다는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별도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재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의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법이 편리하지만 필체의 진위 여부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 원인을 육성으로 녹음하는 방법,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의 본인임을 유언함을 확인해야 한다는 자신의 성명과 함께 녹음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넷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표면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섯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석시켜 말로써 유언을 남기는 방법. 7일 이내에 법원에서 검인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살았던 사람에게 묻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일해서 손 떼고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돈 버느라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남은 생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며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날 밤 저승사자가 찾아온 것이다. 갑작스런 사태에 당황한 그는 신에게 항의했다. 저에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재산의 반을 드릴게요. 저승사자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고민하다가 그는 다시 저에게 단 하루만 주십시오. 그러면 전 재산을 드릴게요. 저승사자는 딱한 처지를 동정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는 하루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만 하다가 그만 시간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50세가 넘으면 언제라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선 세상사에 관여하지 말고 듣지도 말며 일을 버리지도 말라. 실제로 그는 은퇴 후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지하고 가까운 지인들과 소일하며 지냈다. 최근 들어 그의 이런 행동이 공자의 생각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았다. 한 일간지에 소개된 글인데 공자는 말년에 4가지 마음을 끊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 반드시 어때해야 된다는 마음, 고집을 부리는 마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 4가지를 공자는 말년에 끊었다고 해요.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화가 고갱의 작품 중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 있다.
작품명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고뇌가 느껴진다. 고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삶의 비밀을 알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분들처럼 삶의 신비를 아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삶 자체를 놓칠 수도 있다. 사람은 평생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지를 배우기 위해서도 평생을 보낸다. 이 멋진 말은 세네카가 한 말이네요. 능동적 취미는 자기 스스로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자의적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등이 있다. 행복한 사람은 그 게임을 직접 즐기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그 게임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남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의 세상에 태어나서 2번 죽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원을 고려하면 살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내일이 어떨지 모를 당신은 참다운 즐거움을 미룬다. 인생이란 미루는 가운데 시들어버리는 어떤 것. 우리는 그것을 제때 향유하지 않다가 어느 날 덜컥 죽고 만다. 이 말을 명심하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책으로 맺은 인연 독서클럽.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에 좋다. 가성비만 봐도 책만큼 싼 물건도 없다. 커피 한두 잔 값으로 어떤 사람의 일생을 살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동망권서 행만리로라는 말이 있다. 일생 동안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걸어라는 뜻이다. 모름지기, 진리나 참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나의 서가에는 1000여 권의 책이 있다. 젊었을 때부터 빌려본 책을 포함하면 옛사람의 말대로 어림잡아 10,000권은 읽지 않았나 싶다. 인기 작가 파울로 코엘료도 역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그는 정기적으로 서가를 정리해서 항상 400권의 책만 갖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만약에 본인이 서너 권만 갖고 있다면 어떤 책을 갖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장자, 티베트의 지혜,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독서클럽을 만들어 활동하면 어떨까? 같은 책을 읽고 생각하는 지점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반갑지 않겠는가? 인생 이막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을 만나느라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성향이나 취미가 같으면 서로 좋아하게 마련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날 것을 기원한다. 독서 클럽이 그 좋은 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존재. 2012년 가을 광고 하나가 신문에 났다. 은퇴 후 생을 마감하기까지 우리에게 8만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글이었는데 이 저자는 그거 글에 응모를 해서 대상에 뽑혔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출판사의 한 곳에서 제안이 왔는데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았다고 하면서 출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본의 유명한 판화가 가츠시카 호쿠사이가 있는데 그분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70세 이전에 그린 그림은 그림도 아니었다며 자신의 작품을 폄하했대요.
그리고 임종이 다가오자 내가 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올려 남과 공유하기를 권한다. 먼저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터득한 경험들을 남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내 생각엔 블로그가 그 매체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블로그 활동을 시작해보기를 권한다. 키스보다 달콤한 커피. 이 부분에서 커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것은 언제나 오해나 반발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커피가 그랬다. 16세기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스탄불에 거쳐 유럽에 유입됐을 때 사람들은 커피를 이슬람의 와인이라고 배척했다고 해요. 당시 교황은 커피를 사탄의 음료라고 규정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상류층에서 커피가 소비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여전히 여자들에겐 커피가 금기시 되었대요. 그 이유는 15세기 무렵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최초의 카페가 생겼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게임 및 음악, 댄스홀까지 마련되어 금욕을 으뜸 삼았던 이슬람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슬람 신도들이 커피를 마시고 춤과 음악에 빠져 쾌락을 일삼게 되자 카페를 대하는 시선이 차가워졌고 결국 카페는 일제히 폐쇄되었고 커피를 마시다가 들키면 태연과 같은 벌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카톨릭 신자들이 이교도의 음료인 커피 음용을 금지해달라고 청원을 해서 교황이 직접 마셔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황은 그 맛에 반해버렸대요. 그래서 교황은 이 맛있는 것을 이교도만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대요. 이 일 계기로 커피는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는데 처음에는 남성들만 즐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커피가 여자와 아이들에겐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커피가 들어온 건 고종 황제 때의 이야기인데 1896년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은 그곳에서 처음 커피를 마셨다고 해요. 그 후에 독일인 손탁 여사가 우리나라 중부 정동에 커피점을 차린 것으로 시작해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시절에 명동과 충무로, 소공동, 종로 등에서 커피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의 어머니도 1950년 후반에 명동에 커피점을 차렸다고 해요. 그때는 커피점이 아니라 이름이 다방으로 불렀다. 이때 근데 화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다방이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와인, 사탄의 음료라 불리우던 커피는 이렇게 온갖 억압에도 살아남아 이제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중음료로 자리 잡았다. 이 책에서 베네치아에 저자가 갔는데 그곳에서 산마르코 광장에 카페 플로리안을 찾아갔는데 1720년에 문을 연 뒤로 300여 년 동안 가까이 영업 중인 카페였다고 해요. 정말 딱 300년이 된 카페가 있네요. 이 커피숍을 못 간 게 좀 안타깝네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다음의 3가지 활동으로 기준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도 좋다. 첫째, 현재 흥미를 느끼는 활동. 둘째, 과거에 하려고 했던 활동. 셋째, 앞으로 하려고 생각 중인 활동.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모두 기록한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크게 개념치 않는다. 하루에 최소한 10개는 채우도록 한다.
똑같은 활동이 한 군데 이상 반복되어도 괜찮다. 그런 활동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취미일 수도 있다. 인생 롤 모델이 있습니까? 이분은 스코트 니어링의 자서전을 보고 이분이 존경하게 됐고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의 자서전을 보니 자기랑 흡사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스코트는 남의 손에 생명이 연장되는 걸 원치 않았다. 나는 스코트의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임종에 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죽음을 생각하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덤이다. 2015년 8월에는 비교적 건강한 영국의 75세 할머니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인 질 페로우가 그 주인공이다. 영국에서는 이 같은 죽음이 허락되지 않자 그녀는 스위스로 건너가 바절에 있는 안락사 병원에서 주사요법을 받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는데 페로우는 왜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까? 페로우는 생전에 언론을 통해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나는 이제 막 언덕 꼭대기에 올랐다. 앞으로 내려가기만 할 뿐 더는 좋아지지 않는다. 보행기로 앞길을 막는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다. 70살까지 난 매우 건강하다고 느꼈고 원하는 그 어떤 활동도 참여할 수 있었고 여전히 바쁘고 쓸모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 비록 지금 건강해도 내 삶이 다했고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죽기 전날 그녀는 라인 강변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 모든 게 고요했고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런던 타임즈에 따르면 페로우는 죽기 바로 직전에 의사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녀의 안락사를 도운 마이클 어인 박사도 사람들은 페로우가 좋지 않게 늙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러나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그녀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는 선수를 치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죽는 것 또한 사는 것 못지않게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그녀는 그렇게 꼽았고 고통 또한 적고 투병 기간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있기를 희망했다.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하다. 일이란 게 꼭 돈을 벌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일이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일이다. 지나간 시절을 되돌아보면 감히 그들에 비할 수는 없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3가지 분야에서 일의 균형을 찾으려고 했다. 첫째, 먹고 사는 일. 둘째, 재미있는 일. 셋째, 의미 있는 일. 특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먼저 여행을 많이 다녔다. 그동안 나는 해외여행만 20여 회가 넘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미술 동호인들과 함께 떠난 현대미술 여행이었다. 서로의 관심사나 취향이 비슷해서 마음이 편했다.
작품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감동도 컸다. 친구와 둘이 캐나다 서부를 여행했던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독서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악기 연주도 내가 의도했던 취미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여러 악기를 섭렵했지만 제대로 할 줄 아는 악기는 하나도 없다. 그 점이 참 아쉽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석각들을 보며 어릴 적부터 수려한 글을 썼는데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하지 못했다. 좋은 글을 쓰려고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는데 많이 읽기는 했지만 많이 쓰지는 못했다. 그래도 나의 블로그에 하루에 수천 명씩 접속하여 내가 올린 글이나 정보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위안이 된다. 미술 감상. 50세는 정상에 선 나이라고 한다. 올라온 길과 내려간 길을 함께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다. 올라온 길을 보니 좀 더 쉬운 길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자책한다. 내려갈 길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텐데 하지만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했다. 아무튼 신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내 나이가 좋다. 심리학자 전원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에 남을 만한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10대는 지난 시간이 흥미로운 기억으로 가득 차서 10대나 젊을 때는 시간이 느릿느릿하게 간다고 느낀다고 해요. 나이 든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나이 65세가 되면 이미 해야 할 성공은 다 했을 것이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절대 못한다고 봐야 한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무리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도 없다. 소유욕에 관한 것도 그렇다. 예전에 이 저자는 스피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스피커를 샀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스피커에도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손자는 내게 이것저것 물으며 나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준다. 아마 가족 중에 나를 제일 따르는 식구가 아닌가 싶다. 솔직히 자식들을 키울 때는 이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이만하기가 얼마나 다행인가 하며 받아들인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또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이 70이 되면 주위의 높고 낮음도 돈의 많고 적음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겠죠. 나이가 드니 전에는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된다. 인생이란 이런 무수히 많은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일